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연기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은 행정쟁송을 사례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쟁송을 사례풀이. 이거를 직관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이제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돼야 암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돼야 현출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평가는 이 현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의한 엔드 스테이트의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2단계로 가기 위한 이제 최종적인 이 엔드 스테이트에 도달하기 위한 각각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맥락을 통한 이해라는 과정이 이제 연기를 통해서 완성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라는 과정이 1기 때 사실은 목표가 돼야죠. 그 다음에 현출의 연습이 이제 2기, 3기 때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이고 선결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기에서 여러분들이 맥락에 대한 이해가 완성되지 않으면 암기가 좀 딜레이 되고, 암기가 밀리다 보면 현출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시험이 목적대로 이루지 않게 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맥락을 꽉 잡고 있어야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맥락을 통한 충분한 이해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에서 우리가 이 맥락에 대한 이해를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한 심층 있는 공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기 때는 여러분한테 암기의 틀 있잖아요. 이 암기라는 것도 뭐든지 인생이 갑자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갑자기 외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 연기 때에 아무튼 두 문자를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 교재에다가 좀 적어두고, 그 다음에 1기 때 가서는 암기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이후에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 이메일 주소랑 카톡이랑 아이디가 똑같으니까 이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행정쟁송을 좀 들여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행정쟁송을 알기 전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요걸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얘가 가해자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피해자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혔어요. 자, 이러한 법률 관계. 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민사상의 관계가 도출될 수 있어요. 민사는 예를 들면, 자, 을이 갑한테 야, 내가 다쳤으니까 손해배상을 구하겠어 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당연히 민사니까 이건 민사법원에다 제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민사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이건 여러분 언론에서 좀 본 적 있죠. 누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사와 관련된 법률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도 있을 수 있어요. 형사는 뭐가 있냐면, 자, 검사가 이제 갑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하는 거죠. 그러면 검사가 갑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를 하면 형사법원에서 이제 얘의 유무죄 판결을 다투는 거예요. 이것도 언론에서 좀 본 적 있죠. 누가 뭐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소가 돼서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한테는 민형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게 법이구나, 우리가
흔히 법이라는 영역으로 통칭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민형사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갑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갑한테 면허 취소를 때려요. 면허 취소. 이때의 면허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를 때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갑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허 취소라는 요거, 그렇죠? 요거를 우리는 처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행정소송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형사 행정과 관련된 게 동일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세 가지의 이러한 법률관계가 파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행정소송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민사하고 형사하고의 차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행정소송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행정소송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정치적인 맥락도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죠. 군주가 갑에게 야, 집 비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집을 비워? 그러면 내가 사냥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갑은 집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연산군이 너 마음에 드니까 뭐 나랑 사겨, 뭐 이렇게 하면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좀 사냥이 땡기니까 네가 집을 비우면 내가 좀 사냥을 해야겠어. 그럼 그때 집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주의 마음에 의해서 이러한 백성의 권리와 의무 관계라는 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인식 가능성,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혀 담보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삶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갖고 뭐 혁명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군주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가 됐던 사람에 의한 지배에서 법에 의한 지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국민이 주권자가 되고 이 주권을 선거라는 걸 통해서 행사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주권의 행사죠. 그렇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통치권을 부여받아요. 그러면 그 통치권의 내용 속에서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입법부가 이제 여의도가 되고 행정부는 이제 세종시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 통치권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주권 행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입법권이라 그래요. 입법권.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집행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 그렇죠? 국회에서 제정한 이 법에 의해서 다시 국민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뽑은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으니까 이게 바로 스스로 지배받는 자기 지배의 원리가 되는 거고,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치주의에서 다시 법치주의의 세상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보면 법령정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열어볼까요? 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우리가 행정기본법 8조를 한번 보세요. 행정기본법 8조. 이건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볼 때 반드시 여러분의 답안에 행정기본법 8조는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쓰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행정기본법 8조를 보면 거기에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8조. 자, 이거에 의해서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이런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 마음대로 했죠. 군주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만 지배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인식 가능성과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 되는 건데 그 신뢰 보호라는 게 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왜 법에 의해서 돼요?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나에게 뭔가 권리 의무의 변동을 야기하려면 법에 미리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법을 미리 보고 내가 앞으로 군대 가겠네? 내가 앞으로 면허가 취소되겠네? 이런 것들을 법을 보고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법치주의의 행정 원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행정법은.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다시 일로 가볼까요? 자, 일로 와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자, 갑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때렸다. 뭐 이게 처분이고 뭐가 되건 간에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내용이니까. 그러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자, 얘는 지 마음대로 면허 취소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도 이걸 때릴 때에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될까요? 바로 도로교통법이 되는 거예요. 이 도로교통법을 우리는 거시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행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기 마음대로 야 너는 뚱뚱하니까 면허 취소할 거야. 너는 못생겼으니까 면허 취소할 거야. 이게 아니라 법에 근거가 있고 네가 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해놨는데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나는 너에게 면허를 취소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행정기본법 8조 얘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갑은 네가 아무리 법에 의해서 했어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시비를 제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을 다시 보고 이 법에 따라서 얘가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사후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행정법에 1차적 판단을 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몇 차 판단일까요? 그러면? 어렵죠? 1 다음에는 2니까 그 다음에 2차적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법의 2차적 판단권자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에 가면 행정법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법원에 있는 판사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을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누구예요? 갑이겠죠? 그쵸? 취소해 달라고 하는 애가 갑이니까 얘가 원고가 되고 그럼 여기서 지금 혼내주세요라고 해갖고 혼나게 되는 당사자 누구예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A라고 했을 때에는 이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소송을 받는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원으로 가면은 자, 여기서는 얘가 우월적 지위에서 얘한테 때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법원에 오면 얘하고 이제 판사 앞에서 똑같이 서 있는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갖게 되는 거고 얘가 피고가 되고 얘가 원고가 된다. 그러면 판사는 처음에 네가 했던 1차적 판단이 올바르게 법에 따라서 한 건지를 들여다보는 사후적 판단 또는 2차적 판단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있는 이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은 뭘까요? 내가 여자친구 어디 뭐 데려다 줘야 돼. 근데 지금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내가 연애가 불가능할 것 같아. 그걸 우리는 사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익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죠. 저번에 뭐 신림역에서도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서 못 사는 삶, 그러니까 공공질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 이러한 이익 때문에 나는 너에게 면허를 취소해야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익에 대비한 공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판사는 무슨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상충되는 이익이 사익과 공익이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을 저울질해서 누구 말이 맞는가. 그래서 만약에 사익을 더 우선해야겠다 그러면 원고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거고, 야, 이 경우에는 공익이 더 우선하는 거야. 법대로 해서. 그러면 기각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의 비교 형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상식의 최소한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이 만약에 상식적으로 맥락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익과 공익이라는 부분도 갑의 그냥 개인적인 이익, 그 다음에 A의 A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 그거를 사익과 공익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로 우리가 다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사익과 공익이라는 것에 대한 저울질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형량이라는 법학적 용어로 다시 전환시키는 이런 과정. 약간 어떻게 보면 외국어를 배울 때 언어 공부를 하듯이, 단어 공부를 하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친숙해 가는 과정.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맥락이 형성되는 과정. 그게 바로 이제 연기의 본질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음주운전 사고라는 저러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서 민사와 형사,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세 가지의 법률관계가 나올 수 있고, 결국에 행정이라는 이 법률관계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행정소송의 본질이 되는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의 첫 번째 선결 과제는 바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애가 갑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할 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법치행정의 원칙. 과거에는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인치주의의 세상에서 이제는 법치주의의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럼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나의 사익이 침해가 돼서 법원에 시비를 제기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판사가 한번 2차적으로 다시 들여봐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민사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민사는 어때요? 민사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을이 원고가 되겠죠? 을이 원고가 되고, 그 다음에 갑이 피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을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야, 내가 있잖아. 너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당했으니까 내가 다쳐가지고 회사에 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나는 자동차만 보면 토가 나와. 그래서 1억 위자료 뭐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억 줘. 나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도 사익이고, 그 다음에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도 사익이에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별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얘네끼리만 만족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적 자치라 그래요. 야, 니네 뭐 어때? 야, 내가 볼 때는 6천이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판사가. 그러니까 민사법원에 있어서의 판사는 조정만 잘 회부해서 조정으로 클리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민사법원 판사는 속가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한 명이 해도 돼요. 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서의 이 법률관계가 밖으로 뭐 나갈 일이 없죠. 그렇죠? 지들끼리만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일본어로 하면 쇼부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법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익과 공익이기 때문에 이때의 사익은 저기서의 사익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 그럴까요?
행정청이 법에 의해서 나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익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권익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권익.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무거워진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저기서의 사익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공익이라는 것은 더 무겁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익과 공익 사이에서의 비교 형량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얘 얘기만 듣자니 같이 녹봉을 먹고 있는 이러한 행정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걸리는 거고 얘 얘기만 들어주자니 국민들이 너 같은 편이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법원 판사는 3명이에요. 생각할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익과 공익, 권익과 공익 사이에서의 정당한 비교 형량이라는 좀 더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행정법원 판사는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법학을 배우게 되면 1학년 때 보통 민법, 형법을 배우고 3학년 때 행정법을 배워요. 왜? 민법, 형법을 좀 알아야 행정법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행정법으로 들어가고 또 행정법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소송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웃지 않고 이제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와 맥락이라는 거를 정말 잘 잡아놔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흔들리지가 않고 혼동이 없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잡아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의 법률관계 민사, 형사,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에 의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익과 공익, 권익과 공익이라는 비교 형량이라는 좀 더 무거운 주제로 접근하는구나. 자, 그럼 판사는 좀 골치 아프겠네. 그래서 3명이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 보면 자, 이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판사는 누가 임명할까요?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명되죠. 그렇죠? 이게 법원 조직법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는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저 판사의 사장은 누구예요?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 청와대에 가서 임명장을 받죠. 그때 누가 인사해요?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지 대통령이 크게 뭐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각도를 보면 대법원장이 훨씬 크게 고개를 숙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자,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비선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선거로 뽑질 않죠. 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오로지 간접적으로 부여를 받죠. 어떻게 부여받았어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만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장은 누구예요? 서울지방경찰청장 의 사장은 경찰청장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랑 약간 티키타카가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대통령이 사장이죠. 대통령은 여러분이 작년에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안 뽑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고 우리가 그냥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판사가 얘를 무시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사장이 세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하고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협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사장과 중소기업의 사장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약간 그런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는 기본적으로 처분청,
즉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애는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얘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쟁점이 뭐냐? 바로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행정소송이 실무에서 국민이 이기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돼요. 여러분들 행정소송은 그냥 국가가 다 이기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국가소송에서 국가 측을 대리했는데 제가 승소율이 100%,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처분청이 잘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처분청은 기본적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자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민사소송처럼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분청은 법에 따라서 1차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2차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얘가 뭐 양아치인가요? 얘도 법대로 잘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실무에서 행정소송이 국민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런 맥락은 뭐냐?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은 존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자, 행정청이라는 애가 있고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에 대해서 뭔가 법에 따라서 처분을 때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더라. 그렇죠? 자, 이 구조 속에서 얘가 1차 판단을 때리고 얘가 2차 판단을 때린다. 여러분 이 관점을 오늘 잘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가 왜 1차 판단일까요? 얘 행정법을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얘. 왜 그러냐면 얘가 행시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럼 행시에 행정법이 있을까요? 행정법이 있으니까 행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행정법 주관식 시험을 봤어요. 얘 잘해요. 그렇죠? 그럼 얘는 행정법 했을까요? 얘도 했죠. 옛날에는 사시, 그래서 1, 2차에 다 행정법을 받고 지금은 변시. 그래서 공법이라는 과목 속에 행정법이 있기 때문에 얘도 한 칼, 얘도 한 칼. 그렇죠? 얘가 정말 빌런 짓 하지 않는 이상 깨지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이 존중되면서 공익이 실현되는 이게 국민에 대한 권익 구제와 거의 대등한 관점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잘 인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알겠죠?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이 존중됨으로써 이를 통한 공익이 실현되어서 더불어 같이 사는 아름다운 공익 실현의 국가가 되고 사회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행정법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나는 네가 사실은 뭐 국민에 대한 권익이 구제가 되면서 뭐 인치주의에서 법치주의로 왔다며. 그러니까 국민이 권익 구제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밸런스를 갖도록 하는 게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행정법을 지배하는 그 다음에 우리 법원에 있는 판사를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적 판단의 영역이다. 즉 판사의 뇌피셜 속에는 얘 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잖아요.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커요. 얘가 얘가 설마 이런 빌런 짓을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국민을 들여다보는 거지. 아유 또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대부분 이기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왜 법치행정으로 왔냐면 처분청이 법에 따라서 우선 하고 혹시라도 얘가 뭐 트롤 짓을 했을 때 판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법치주의가 더욱더 공고히 되도록 하는 구조구나. 그렇죠? 그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이익은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안심하고 신림역을 활보할 수 있고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익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권익구제, 자, 요 관점에서의 이제 게임이 결국에는 행정법의 본질이겠구나 라는 거였죠. 근데 저는 요걸 작게 쓰고 이걸 크게 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저기에 있는 오늘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을 기승전결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페이지 수가 있나요? 그게 보면 페이지로는 적시가 안 돼 있고 행정법 마인드맵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거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는 이제 행정쟁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념적이고 직관적으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자면 인위적으로 기승전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랑 기와 관련된 표현, 그 다음에 전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결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개괄적이고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고 행정법이 이런 거구나 라는 인식만 여러분들이 오늘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공익이 실현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사안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자, 자, 이렇게 왔을 때, 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사후적 판단, 얘가 1차적 판단, 그 얘기는 아까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이를 통한 공익 실현. 이게 굉장히 행정법에서 국민에 대한 권익 구제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했었죠. 자, 오히려 우리는 수험 기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담아놓는 게 제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행정법에서 행정청의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을 통한 공익 실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얘가 우선 이 면허 취소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 이 시비를 거는 것도 요건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요건이 될 때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나 언제나 무엇에게나 어떻게든지 무조건 시비를 걸 수 있도록 해둔다면 면허 취소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과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안전이라는 공익 자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는 엄격한 소송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한 소송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각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각하.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이건 디스미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각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클럽을 갔는데 뭐 입구에서 바로 못 들어와요. 뭐 입밴 당하고 이런 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각하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뭐 UFC에 갔는데 몸무게가 탈락돼서 링 위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 그걸 우리는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고 입장에서는 각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소송 요건이 충족돼서 링 위에 올라가는 거. 이거부터 우리의 행정소송은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소송 요건으로 뭘 볼 수 있냐면 원고 적격이라는 게 필요해요. 원고 적격. 아까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얘가 소송을 받고 얘가 판단하니까 판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원고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피고가 여기 있는 구조라 그랬죠? 그러면 원고 적격이라는 것은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자격.
이걸 원고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12조 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큰 그림 속에서만 원고 적격이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구나 이것만 알면 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 사실은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갑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되니까 을이라는 애가 생겼어요. 을이. 자, 을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애인. 그랬더니 을이 취소소송을 제기했네. 법원에다가 취소소송.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니 제 남자친구 갑이 지금 면허가 취소됐는데 제가 너무 불편해요. 옛날에는 뭐 연애할 때 태워다 주고 데려다 주더니 요새는 버스로 가라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사람의 소송을 받아들여 줄 만큼 판사 3명이 현타오겠죠? 뭐 이런 소송을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12조 전단에서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서 어떻게 규정해 놓는 거냐면 도로교통법을 보면 네가 남자친구가 너를 데려다 주지 않음으로써 네가 겪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규정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그건 그냥 사실상의 이익이야. 그러니까 넌 안 돼. 넌 입뺀 각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 이게 원고 적격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처분에 통해서 처분의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에 의해서 침해되는 직접적인 개별적인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 그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갑은 여러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이익이라는 게 갑에게 당연히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건 우리 상식으로도 충분히 수렴될 수 있지만 을이라는 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서 누군가가 퇴학 처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대학교는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행정청이에요. 부산대학교도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럼 부산대학교 총장이 이제 퇴학 처분을 때렸을 때 그 당사자인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물론 취하했지만. 근데 만약에 가상의 남자친구가 있다 그랬을 때 남자친구가 나는 여자친구 때문에 학교 다녔고 그 정말 쓸쓸하고 어려운 고독한 의대 생활의 유일한 빚이었는데 그게 상실됐기 때문에 나는 취소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판사 3명이 어떻겠어요? 그 너의 연애의 그 약간 설레이는 감정 그게 법에 있는지 한번 볼까? 법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각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고 적격의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알겠죠? 아 이게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근데 행정소송이라는 건 왜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규정해 놨을까? 처분청의 1차적 판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진입장벽이라는 걸 마련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그거예요. 야, 나란 일인데 뭘 소송을 제기해. 옛날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만약에 주막이 있었는데 주막에서 누가 먹고 배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법에 규정이 없어도 야, 너 이제 그만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뭐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거 있나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뭐 관하에 가갖고 취소소송 제기하겠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야 나란 일에 누가 시비를 걸어?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의 법치 행정의 원칙에 와서도 처분청의 1차적 판단을 통한 공익실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판사 3명이 지금 달라붙어 있는데 판사 3명이라는 한정된 사법 인력 자원으로 정말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일종의 진입 장벽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바로 원고 적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 한번 볼까요? 적법 여부에서. 소송 요건이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고 직권조사고 각하다.
우리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안 배웠죠. 직권조사라는 건 누가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걸까요? 판사가. 왜냐하면 여러분 판사는 각하가 좋을까요? 아니면 본안까지 가갖고 뭐 기각을 하던 인용을 하던 그게 더 좋을까요? 각하가 좋아요. 왜? 일찍 퇴근하니까.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는 누가 스스로 들여다봐야 돼요. 판사가 내가 일찍 퇴근하려면 내가 들여다봐야지. 내 퇴근이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스스로 조사해서 너는 원고 적격 없으니까 각하야. 나 집에 택배가 왔으니까 빨리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직권조사. 알겠죠? 만약에 이게 흠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각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소송 판결 첫 번째에서 원고 적격. 거기서 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당해 관련 법규와 근거 법규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 그 자만이 이제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다. 요 맥락을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피고 적격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기서 배웠던 국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때는 뭐가 될까요?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요. 이번 행정 기출에서 다 나왔어요. 요번에 재심은 2의 원고 적격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재심은 3의 피고 적격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아니 뭐 그냥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 문제지만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야 거기에 다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현출의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다. 저기서 결국에는 판사 앞에 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보면 행정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공익 실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하는 모든 활동, 그렇죠? 모든 활동. 그걸 뭐라 그러냐면 행정작용이라 그래요. 행정작용. 조금 이따 대상적격에서 배울 거예요. 얘가 하는 게 행정작용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본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진 적도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체험해요? 그냥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서 뭐 축구냥 응원인하고 뭐 이럴 때 우리는 관념적으로 보는 거니까 얘는 일종의 관념이에요. 추상적이죠. 그러면 얘가 어떠한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할 때 얘가 스스로 나설 수가 없죠. 모양새도 빠지고 가오가 빠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기관을 만들어요. 얘가.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구체적인 기관이 바로 서울지방경찰청장.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이름이 만약에 갑돌이다. 그럼 우리는 갑돌이를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갑돌이를 고민한다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거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행이에요. 만약 갑돌이라 그랬으면 굉장히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지방경찰청장.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는 분 있어요? 꺼내봐봐요. 거기 여러분 집이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여러분한테 운전면허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하는 얘를 뭐라 그러느냐? 얘가 바로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 속에서도 여러분의 운전면허에 찍혀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자, 걔가 바로 처분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처분청,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처분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걔를 통해서 이제 뭘 실현하는 거예요? 도로의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을 실현한다라는 거죠. 걔가 구체적인 기관이 되고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때렸다 그러면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원래 소송적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는 게 소송적 관점에서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했을 때 면허 취소를 통해서 도로의 안전과 공공질서라는 그러한 법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이 돼요? 대한민국에게 귀속이 되죠. 그래서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귀속이 되는 거지 얘의 집에 예를 들어서 관념상의 얘네 집에 도로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좀 약간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요거 해볼까요? 자, 국세청장이 세금을 걷었단 말이에요. 그럼 국세청장이 세금을 걷었을 때 그 세금은 얘의 국민은행 계좌로 들어가요?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요? 국고로 들어가요. 그래서 국고로 귀속되죠. 즉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얘를 뭐라 그럴까요? 얘가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얘를 행정주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하철에서 뭐 어떤 남자가 뒤에서 어떤 여성 피해자 엉덩이를 뒤에서 만졌단 말이에요. 손으로.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만진 게 아니고요. 제 손이 만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손이 했다 하더라도 그 손이 만진 이런 예를 들었죠 제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법적 효과 즉 강제추행의 현행범이라는 법적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바로 그 가해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인격체라 그러는 거예요. 손은 인격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일종의 오르간이에요. 얘가 손이죠. 그러면 그 손이 한 행위가 얘한테 귀속되는 거죠. 원래는 우린 소송이라는 건 인격체한테 제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배달업체에서 먹고 음식이 상했단 말이죠. 아니죠. 상한 걸 먹고 이제 예를 들어 배탈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할까요? 배달한 사람을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걸 만든 사장한테 제기할까요? 사장한테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송이라는 것은 주체 사이에서의 법률적 다툼을 우리는 소송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봤던 민사소송에서도 저기에 있는 을과 갑이라는 애들은 다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소송은 그렇지가 않아요. 행정소송은 누굴 피고로 하느냐? 바로 얘를 피고로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을 피고로 했을 때에는 국민들이 불편해요. 왜? 아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처분서는 누구 관인을 찍혀서 나올까요? 대한민국 관인? 아니죠. 얘가 구체적인 작용을 했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관인이 찍힌 상태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처분서의 관인이 찍힌 자 걔만 상대하면 된다라는 매우 직관적인 소송 수행의 편리성을 위해서 누가 피고가 되느냐? 바로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정소송법 13조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취소소송이라는 거, 우리는 뭐 배운 게 취소소송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잘 모르고, 이거는 취소소송은 바로 대한민국이 피고가 아니라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구나. 그 이유는 국민의 소송 수행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이외의 다른 소송은 어디로 돌아가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주체한테 피고가 제기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행정소송법 3문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3문에서 아마 올해 합격의 결과가 많이 갈릴 거예요. 근데 이 피고 적격이 당사자 소송이라는 또 취소 소송이 아닌 행정 주체에게 제기해야 되는 소송 피고 적격이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전제는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피고지만 다른 소송으로 돌아가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주체를 피고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원래 소송적 관점에서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예요. 그렇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2번 한번 볼까요? 피고 적격.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그게 피고 적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분청, 직인, 거기다 동그라미처럼 직인.
아까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봤을 때 직인이 찍힌 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고 적격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우리가 대상적격 다시 보도록 할게요.